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연애한 지 2년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낸 지는 그것보다도 더 훨씬 오래되었고요. 저희는 원래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거든요. 저와 비슷하게 조그맣던 녀석이 제 실내화 주머니를 대신 들어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덩치는 제 2배가 되고 그냥 딱 봐도 사회생활에 쩌든 성인 남자가 됐더라고요. 그게 근 10몇 년 만에 남자친구와 다시 재회했을 때 제 첫 소감이었죠.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고 남자친구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한참 동안이나 보지 못했었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서울에서 재회를 하게 된 거죠.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기도 했고 무척이나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조금 설레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오랜 친구 사이였던 저희가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런 감정을 느낄 틈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어느새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지냈던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2년의 시간도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결혼이라는 건 사귀는 동안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목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는 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합가 문제였어요. 자기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셔? 또 서울에 오실 때 되셨지? 다음 주에 정기검진하러 또 오셔야 돼. 수술도 잘 됐고 경과도 괜찮다는데 걱정스럽네. 어머니도 나 걱정할까봐 내색은 안 하시지만 검진 전날마다 많이 불안해하시고. 아직 그럴 만도 하시지. 신장암 수술하신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러게. 그나마 초기였긴 하지만 그래도 암 수술을 하셨는데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셔야 하는 게 영 마음이 불편하네. 예비 시어머니는 1년 전 신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나마 초기 단계에 발견을 한 편이었어요. 곧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 수술을 하셨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서울에 오시고는 했고요. 당시에 저희는 둘 다 서울에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해서 쭉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원래 어머니와 계속 함께 살다가 저를 만났던 시점쯤에 사업을 하느라 혼자 서울로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고향에서 예비 시어머니 혼자서 살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외동아들로 자란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유대가 깊었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점에서 전혀 예외의 타입이었죠.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데 하필이면 어머니가 그 큰 수술을 하시고 나서 떨어져 있었어야 했으니 남자친구의 마음이 오죽 불편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저희 결혼 이야기가 진행 중일 때 남자친구가 드디어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할까 싶어. 서울로? 하긴 병원에도 계속 다니셔야 하고 아버님도 없으시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거 아니야. 아들 있는 서울에서 사시면 서로 얼굴도 자주 보고 좋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머니 집을 어디로 구할지 요즘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우리 신혼집도 같이 구해야 하잖아. 그렇지. 자기 엄청 바쁘겠다. 집 구하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뭐라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는 얘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시부모님은커녕 자기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장 저희 부모님의 예만 들어봐도 농담처럼 예전에 저희 오빠가 모시고 살겠다고 얘기했을 때 서로 불편하다며 그런 생각은 아예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거기다 다 큰 자식은 부모와 떨어져 살수록 사이가 좋아지는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서울에서 자취를 오래 하면서 사실 부모님께 더 애틋해진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못 보니까요. 어쨌거나 놀란 제 얼굴을 본 남자친구는 저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황급히 뒷말을 덧붙였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혹시나 싶어서 자기 의견을 물어본 거야. 알겠어. 그런데 한 집에 살면 나도 나지만 어머님도 불편하시지 않을까? 내 주변에는 아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전해 들은 이야기도 없기는 한데. 내 친구들 중에는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애들 몇 명 있어.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터치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그럴 성격 전혀 아니셔. 자기도 그동안 옆에서 봐와서 알잖아. 어머님 성격이 좋으시긴 하더라. 아닌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은 제가 보기에도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밖에서 잠깐씩 뵈었던 게 전부였으니 막상 가까이서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솔직하신 편이시더라고요. 제가 긍정의 답변을 하자 남자친구는 반색하며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어머니 성격 진짜 좋으셔. 그거 하나는 내가 보장한다니까? 거기다가 같이 사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래. 요즘은 시댁에서 아기 안 봐주신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잖아. 그런데 여기는 한 집에서 사니까 아기 봐주시는 건 당연하고 거의 입지 도우미처럼 24시간 케어해 주신대. 저는 신나서 이야기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혼자서 뭐라고 절 설득을 할지 궁리했을 걸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고요. 사실 남자친구도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을 닮은 건지 마음속의 말을 잘 못 감춰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만나자마자부터 제 눈치를 자꾸 본다 싶더니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즉답을 미루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런 저의 반응에 남자친구는 조금씩 시무룩해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저런 말을 꺼내면서 본인도 아마 불가능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을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으로 그날의 데이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야. 내 마음 알지? 그럼 알고 있지. 그런 게 강요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로 같이 살면 우리 어머니가 지영이 너 엄청 예뻐하실 거야. 불편하게 하는 일 절대 없으실 거고.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요리도 잘하셔. 먹고 싶다는 음식도 다 만들어 주실걸? 그래서 밥 때문에 모시고 살자는 거야?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암 수술 하신 것만 아니었어도 나 이런 이야기 자기한테 절대로 안 했어. 이게 얼마나 부담 주는 이야기인지는 나도 잘 알아.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 자기 전 마지막 통화를 마치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했고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저를 집 앞에 태워다 주고도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갔냐는 전화를 다시 걸어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층 현관에서 4층 자취방까지 몇 걸음 되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험하니 그 거리도 불안하다는 게 이유였죠. 제가 생각해도 그때 그 사람은 저에게 참 다정했어요. 그래서인지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귀는 기간 동안 난생 처음 보게 된 남자친구의 간절한 눈빛도요. 제가 거절할까봐 무거우면서도 들어줬으면 싶고, 거절한다고 해도 크게 실망한 티는 내서는 안 되는데 간절한 마음은 또 전달해야 하고, 본인도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그리고 이튿날부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합가하는 신혼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듣고 싶었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 주변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정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이유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겠다고? 나라면 한 집은커녕 근처에서 사는 것도 사절이겠다. 정신 차려, 제발! 그래, 너 너무 세상을 핑크빛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동화 속 세상이 아니라 각박한 현실이라니까.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도 시댁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같이 살겠다고? 시어머니랑 싸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당장 남편이랑도 싸우게 될걸? 남편이 네 편을 들겠냐? 시어머니 편을 들겠냐? 어느 쪽 편을 들어도 다른 한쪽이랑은 불편해지는 건 마찬가지지. 안 그래? 글쎄, 예비 시어머니 성격은 좋아 보이시던데 나랑 시어머니가 많이 부딪히려나? 뭔 소리야. 그동안 대충 본 것만으로도 성격을 어떻게 알아? 야, 문지영. 평생 같이 살았던 한 식구들도 집에서는 온갖 이유로 다 싸우잖아. 그나마 가족들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싸우기라도 한다 치지만 시어머니랑은 대놓고 싸우지도 못할 거고 절대로 안 된다니까? 기혼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하나하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당장 저희 식구들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는 저의 말에 전에 없이 격렬한 반대를 했거든요. 요즘 자기 부모 모시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시부모님을 지영이니가 어떻게 모시고 살려고 그러니? 다시 생각해보렴.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 그저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합가 문제는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 거기다 네가 병수발을 해야 하는 거면 더더욱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지금은 아프신 곳은 없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아기 낳으면 아기도 봐주신다고 하시고. 아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건강하시던 분도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세상인데 애가 무슨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손주 낳으면 엄마는 아기 봐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엄마는 손주는 자기가 봐주겠다며 그런 게 이유라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손주는 핑계였지 제가 생각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꼭 아기를 낳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기면 낳는 거지 시험관 시술처럼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서 무조건 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아마 이런 제 생각은 저희 식구들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였겠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된 저는 그전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저도 익히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죠. 남자친구의 지인이라면 의견이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의 지인들이었으니까요. 한참의 고민 끝에 마침내 마음속으로 결론을 정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통보했습니다. 내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의 진지한 얼굴에 남자친구는 이미 안 좋은 대답을 예감했는지 얼굴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울에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모시고 살자. 집은 좀 넓은 곳으로 구하고. 정말이야? 진짜 그래도 돼? 아무래도 어머님 아프신 게 나도 마음이 쓰이네. 하지만 무기한으로 모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수술하신 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4년 뒤에 완전히 완치 판정 받으실 때까지만 같이 살기로 해. 자기 생각은 어때? 말이라고 해? 너무 좋지. 지영아, 정말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암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말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한 거죠. 거절의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저의 대답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는 저를 껴안고 자리를 빙빌 돌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의견들을 들었었는데도 제가 답정너 같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었거든요. 대략 3살이 되었을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요. 부모님은 매주 주말이나 그것보다 더 바쁠 때면 격주 주말에 한 번 정도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은 온통 외할머니와의 순간들 뿐이었어요. 제가 사랑하고 행복했던 모든 어린 시절의 추억들은 전부 다 외할머니가 저에게 선물해 주신 순간들이었죠. 읍내에 딱 하나 있는 유치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했고 내려서도 한참을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먼 길을 외할머니는 저를 업고 다니셨죠. 걷기 싫어했던 떼쟁이인 제가 틈만 나면 업어달라고 외할머니께 두 팔을 벌리고는 했거든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외할머니와 함께 여름에는 수박을, 가을에는 감나무에서 딴 홍시를 먹었어요. 제철 나물로 비빔밥을 해먹고 경운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부모님 집에 있는 전주로 데려오셨고요. 그 뒤로 외할머니는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본가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뵙기도 했는데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는 그것마저도 뜸해졌죠. 외할머니 댁에 있는 시골은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찾아가기가 정말 힘든 외진 곳이었거든요. 전주에서도 그 정도였으니 한참을 내려와야 하는 서울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수업을 듣는다, 과제가 많다는 핑계 따위로 외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외할머니가 사실은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요양병원에서 제가 찾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것을요.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공부하느라 바쁜 애를 공연히 부르지도 말고 걱정하게 말하지도 말라고 말리셨다고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야 겨우 내려가서 외할머니 곁을 조금 더 오래 지킬 수 있을 뿐이었죠. 그때는 졸업반이어서 방학 때라도 매주 자격증 시험이 있어 사실 정말 바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얼마 뒤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일은 아주 오래 제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혼자 계시다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될지도 알고 있었고요. 물론 평생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정도라면 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자신이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었습니다. 사실 만나왔던 2년 동안에도 헌신적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었었는데 그 뒤로는 더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건 결혼을 한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된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해주는 만큼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에게도 그랬지만 특히 시어머니께요. 잘하려고, 잘 살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니까요. 제가 같이 살자고 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고 또 고마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넓은 방 4칸짜리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정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솔직히 정말로 힘들었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안일했던 저의 예상보다 시어머니와 저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남편과 부부로서 함께 사는 생활에도 저희가 서로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거기다 시어머니와의 생활마저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서로 최대한 배려를 한다고 하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가, 밥솥 때 밥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왜 또 아침부터 빵을 먹고 있어?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 일을 할 것 아니냐. 저 원래 아침에는 간단하게 우유에 시리얼이나 빵만 먹고 나가요, 어머님. 밥으로 먹으면 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밥은 안 하셔도 돼요. 빵 쪼가리 먹고 무슨 일을 해. 밥이 부담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석준이는 아침으로 밥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하는 앤데. 저는 원래 아침으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소화기관이 약해서인지 간단하게 식빵 한 조각이나 시리얼 혹은 바나나 정도만 먹고 나가는 게 이제는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어서인지 이제는 밥을 먹으려 해도 도무지 아침에는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옛날 어른들의 공통적인 병이 있으시죠? 바로 자식들이 아침밥을 제대로 안 먹는 걸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병이요. 그것도 한국 사람답게 빵은 절대 제대로 먹은 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남편이라도 저처럼 같이 안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하필 또 저희 남편은 아침이건 꼭두 새벽이건 언제든지 밥만 차려주면 머슴처럼 다 먹고 소화를 시키는 강철 위장이었습니다. 저와 더 비교가 되었다는 말이었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회사에서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입맛이고 뭐고 다 없어져서 그냥 어디든 눕고 싶기만 한 그 기분이요. 저는 회사에서 진을 너무 빼고 돌아오면 종종 그런 편이었는데 혼자 살 때만 해도 저녁을 거르고 일단 잠부터 자는 게 당연했죠. 뭔가를 먹으면 소화를 시킬 때까지 3시간 정도는 바로 누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곤한 날은 차라리 먼저 자고 일어나서 나중에 뭐라도 먹든 말든 하는 게 나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걸 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귀찮고 피곤하다고 밥 안 먹고 굶고 그러면 나중에 큰 병 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 눈치를 봐서라도 단 몇 술이라도 수저를 두고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내내 속이 더부룩해져서 누워있는데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가 않았고요. 거기다 주말에도 불편한 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편이었거든요. 평일엔 6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했는데 주말에는 거의 기절을 하다시피 해서 11시나 12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자 회복 방법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게 되고부터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12시까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그저 많이 피곤했나 보다 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석준아, 아가, 너희 아직도 자는 거니? 대체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래 자? 어머니, 저희 둘 다 야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주말에는 늦잠 좀 잘게요.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해가 중천에 떴어. 이렇게 오래 자면 저녁에는 또 어떻게 자려고 그래? 배도 안 고프니? 둘 다 밥이라도 먹고 다시 자든가. 평소에도 매일같이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분이시라 정오가 다 되도록 자는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몇 번이고 깨우셔서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면 거의 오전 내내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시고는 나중에는 그냥 문 앞에서 깨울까 말까 서성이시기만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같이 사는 집에서 거실에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 늦잠을 자고 있어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기상시간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모처럼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라도 한번 나가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가서 전시회 좀 보고 저녁 먹고 올까 하는데 같이 나가시겠어요? 됐어. 내가 전시회 같은 거 본다고 뭘 아니. 그냥 너희끼리 재밌게 놀다 와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전시회 별거 없고 그냥 그림 구경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녁 드셔야죠. 아이고 됐다니까. 그냥 집에서 나는 TV나 보고 있으련다. 너희는 저녁도 먹고 온다니 나도 밥은 알아서 먹으마. 걱정 마라. 같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끼리 놀다 오라고 매번 거절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그것대로 또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을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뭘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쓰냐며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했고요. 그냥 우리끼리 잘 놀고 오라고 하시면 마음 편히 놀고 오면 되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거야 본인 어머니니까 하는 소리고 어디까지나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남편에게 더 말해 뭐 하나 싶어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점만 나열했지만 물론 같이 사는 생활에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항상 집에서 밥을 해주셨거든요. 오랜 자취생활로 밥을 하는 게 정말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가정주부라도 평생을 밥을 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암 수술을 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매일 새벽까지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으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있자면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을 먹는 느낌이어서 좋았고요. 하지만 이래저래 맞지 않은 생활을 한 지도 반년이 넘어가자 저도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퇴근해서도 집이 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불편한 채로 살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저는 결심을 하고 하루 날을 잡아 시어머니께 진지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저녁에도 피곤하면 자는 게 우선이에요. 주말만이라도 늦잠을 마음 편하게 자고 싶고요. 계속 회복을 못하니까 회사에서도 늘 피곤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 네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구나. 나는 그냥 너희 건강을 해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지 널 괴롭히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알지? 네,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았으니 생활 패턴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룸메이트 느낌으로 서로 그런 거보다 하시면 어때요? 물론 어머님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전혀 악의가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니 확실하게 상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약간 룸메이트나 하숙생 느낌으로 제가 뭘 해도 그냥 아예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만 한번 권유하시고는 제가 거절을 하면 더는 묻지 않으시는 시기였죠. 저도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을 최대한 존중해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것도 물이 아깝다며 욕조에 목욕물을 그대로 받아두고 몇 번이고 재활용하시는 것도요. 제가 버리려고 놔둔 물건을 다시 들여다 쓰시는 것도 그냥 모든 걸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와의 마음의 거리도 그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요. 그 전까지는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제가 작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부터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딸을 대하듯이 솔직한 마음을 항상 표현하셨죠. 예, 나는 이거 너무 별로인 것 같다. 옷 색깔이랑 모양이 이게 뭐니? 왜요, 어머님?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행하는 옷인데요? 얼마나 화사하고 좋아요? 아유, 이런 게 뭐가 좋아? 정신 사납기만 하지. 그래도 네가 입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기는 하네. 몸매가 좋아서 그런가? 입으면 다르다니까요? 어머님도 저랑 커플룩 하시는 게 어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나이에 그런 옷 있으면 치매 걸렸다고 물어. 시간이 날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즈음 일로 바빠진 남편을 빼놓고 저희 둘만의 시간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다니며 옷을 함께 고르고 피팅을 한 뒤에 시어머니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옷을 좀 과감하게 입는 스타일이라 제가 고르는 옷마다 아주 못 볼 걸 보셨다는 듯 기겁을 하셨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반응이 재미있어서 일부러 더 과한 옷을 고른 적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였으면 아마 등짝을 몇 번이라도 때리셨을 것 같은 옷들이었죠. 제 옷을 사고 굳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옷도 골라드리고 쇼핑을 마치고는 힘들어서 백화점 벽면을 따라 길게 놓인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그러다 배가 출출해지면 새로 생긴 맛집도 찾아다녔죠.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처음 외출을 나갈 때는 정말 숨막힐 듯한 정적에 어색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새로 단짝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제 외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며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던 때처럼요. 어머님, 무슨 화분을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희 화원 차릴 거예요? 봄에는 이런 식물을 심어줘야 보기에도 좋지. 새싹도 자라고 꽃도 피우고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니? 근데 이거 다 잘 키우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선인장도 다 죽였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식물 못 키워요. 저한테 미루시게 없기에요? 아이고, 너한테는 기대도 안 했다. 근데 어떻게 선인장을 죽이니? 가끔씩 물만 주면 자라는 그 쉬운 걸.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꽃집 아저씨가 선인장은 절대 안 죽는다고 하시면서 팔았었는데. 회사 일 빼고는 모든 서툰 제가 저희 시어머니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도 많았죠. 시어머니는 취미 부자셨어요. 그리고 못하는 일이 거의 없으셨죠. 특히나 뭔가를 키우는 걸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화분들만 들였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하도 좋아하시길래 근교의 주말 농장으로 작은 텃밭을 사서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걸 다 심었었죠. 덕분에 저도 옆에서 식물 키우는 법도 배웠고요.
제가 요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밥을 짓는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하는 것도 자주 보기도 했고요. 어깨너머로 보기만 하는 것도 은근히 도움은 되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법을 시어머니와 살면서 생전 처음 알게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었을까요? 1년, 2년이 지나며 시어머니와 제가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저는 남편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였죠. 여보, 내일은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어? 정기검진 날인데. 그게 내일이야? 나 내일은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모시고 갈 수는 없을까? 일부러 예약을 토요일로 잡았는데도 그렇게 바쁜 거야? 또 회사에 나가야 해? 거래처 사장이랑 만나서 같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말이 골프지. 치면서 사업 이야기하는데 순 접대하는 거지 뭐. 알겠어. 어머님이 또 불안해하셔서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까 싶었지. 어차피 내가 모시고 가려고는 했어. 그래도 다음번에는 당신이 꼭 시간 좀 내줘. 알겠어. 고마워. 대부분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세상 둘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본인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아예 제 몫이 될 정도였죠. 그냥 귀찮은 건지 정말로 일이 바빠서 저러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도통 남편과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틈도 없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나가서 자정이 다 되어서나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에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집에 와서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남편보다는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였죠. 여보, 이 영화 3편 개봉한 거 알아? 어제 개봉했대. 그래? 이거 우리 몇 년 전에 2편 봤을 때 생각난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3편 보러 갈까? 그래,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러 가자. 원래 남편과 저는 둘 다 엄청난 영화광이었거든요. 연애를 할 때부터 영화관을 한 달에 4번 정도 넘게 가고는 했었는데요. 특히나 둘 다 액션 영화를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영화를 함께 보러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나중에 시간 날 때라는 말은 이제 보러 가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말했던 저 영화 후속편은 결국 같이 보지 못했고요. 남편이 시간이 나기를 더 기다리다가는 영화관에서 영화가 내려갈 것만 같아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친구와 먼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나 혼자 보고 왔다고 삐지기라도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영화가 내려가고도 한참을 더 있다 OTT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도 저에게 영화관에 가자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바뀐 모습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혹시 걱정거리라도 있느냐? 나는 우리 사이가 요즘 많이 멀어진 것 같다. 우리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 저는 남편을 붙잡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렇다. 아무 일도 없다. 당신이 이러는 게 나를 더 피곤하게 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멀어진 부부 사이는 제가 일방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집에서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추적검사 결과에서 시어머니가 신장암이 재발하신 것이었어요. 심지어 재발하면서 다른 장기에 빠르게 전이까지 되어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검사를 열심히 했었는데 저번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죠? 들려온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원래 신장암 특성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첫 수술을 하신 지 4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정말 완쾌라며 기뻐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불안은 사실이 되고야 말았죠.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은 연이어서 오는지 저희 친정엄마도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엄마도 초기에 발견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의 경우를 보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친정엄마가 다니실 병원도 알아보며 양쪽으로 바쁘게 다녀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본인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깨닫고는 급하게 시간을 짜내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시어머니는 재발을 하신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끝내 돌아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재발을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신 데다가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후가 너무 좋지를 않았거든요.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남편은 자책하며 술과 담배로 시간을 죽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친정엄마까지 이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얘기해. 우리 엄마 유방암 수술 끝나고 요양하실 때까지 집에 모셨으면 해. 당신 생각은 어때? 뭐라고?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는 거야? 앞으로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숙소 잡기도 번거롭고 길게는 아니 한 1, 2년 정도만 모시고 싶어. 엄마 어느 정도 완쾌하실 때까지만. 이제 막 시어머니를 잃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로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편하겠지만 동의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제가 원래 알고 지낸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러라고 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다음 대답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이 돼? 우리 집에서 장모님을 어떻게 모셔? 그냥 숙소 잡아드려. 정 필요하면 서울에 다른 집이라도 알아봐드리던가. 뭐?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딸 집에서 아픈 엄마가 조금 지내시면 안 돼? 여기가 딸 집이야? 딸이랑 사위가 같이 사는 집이지?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당신 생각을. 어차피 우리 엄마 더 있으라고 해도 우리 불편하다고 금방 가실 분이셔. 아마 1년도 안 계신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대하잖아. 안 된다고. 서로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그냥 따로 집 구해드려. 그리고 당신 오빠는 뭐하고 이런 일을 당신이 해? 우리 오빠가 서울에 살았으면 오빠가 했겠지.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아? 나는 당신 어머님 모실 때 당연하다는 듯이 불편한 것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을 거라고 하더니 당신은 왜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랑 그거랑 같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야 흔히 있는 일이지만 누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아?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는 저런 말을 내뱉는 저 입이요. 우리 사이가 요즘 식기는 했다 싶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믿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데 남편의 이런 반응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병수발을 들었던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그랬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남편의 그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랬던 제 자신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혔죠. 저는 저 뻔뻔한 낯짝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가 달라? 나한테는 똑같은 어머님이었는데 당신한테는 뭐가 그렇게 다른데?
야, 문지영,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끝까지 내가 모셔와야겠다면 어쩔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네 엄마 데려오면 그 순간 바로 이혼이야. 이혼, 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저에게 소홀해도 마음이 식은 것 같아도 장난처럼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 단어가 남편의 입에서는 정말 쉽게도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사이에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어떤 선을 넘어버린 행동이었죠. 이혼이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그래. 너네 엄마가 우리 결혼하는데 해준 거라도 있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막말로 결혼할 때 양쪽 집에서 한 푼도 안 받고 시작했는데 어디 빚졌어? 와, 너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남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쐐기를 박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끝이라는 쐐기를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던졌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더니 정작 이혼은 본인이 말해놓고서 오히려 저에게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펄펄 뛰더니 제가 끝까지 친정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니 저더러 제 생각밖에 안 나는 이기적인 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만 했으면 지금까지 네 어머니를 모셨겠어? 미친년. 그걸로 지금 생색이라도 내겠다고? 어머님 모신 걸로 생색낼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네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야겠는데? 소송을 가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반영이 되겠네. 뭐? 야, 너 진짜 작정했어?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숨기고 있던 비밀 한 가지가 공개되었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저에게만 주신 재산이었습니다. 현금 3억이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문득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밤새 간호를 하며 졸고 있는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화들짝 놀라 일어난 제 눈앞에서는 시어머니가 내민 통장과 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놈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면 이건 제 몫이라고요. 당황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고마워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건 그동안 계속 저에게 주고 싶었던 돈이라고. 그동안 딸처럼 친구처럼 옆에서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게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내 제가 안쓰러우셨던 거죠. 그리고 그 큰 돈을 선뜻 저에게 내어주실 만큼 절 아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로 여기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찡하고 감사했습니다. 소송을 하며 이 돈의 출처를 알게 된 남편놈은 당연히 더 발광을 하며 날뛰었습니다. 본인 어머니의 돈이니 당연히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소송의 결과는 남편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죠. 시어머니가 남편과 무난하게 제게 증여한 투교 재산이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엄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저를 안쓰럽게 보셨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거든요.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받으시고 저희 집에서 편하게 요양을 하고 지내고 계시고요. 벌써 아파트 단지에 또래 친구들도 여러 사귀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사와서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남편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하던 사업을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죠. 사실 저와 살고 있던 그때부터 슬슬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저에게 건넸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면서도 가지가지 했더라고요. 밖에서는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술집에서 술값으로 몇백씩 써댈 정도였으니까요. 이것도 모두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요.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모처럼 엄마와 영화관에 가보려고요. 영화를 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카페에 모시고 갈까 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